네, JTBC 뉴스특보 이어가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2차 탄핵 투표를 사흘 앞두고 있는 오늘 역시 전국이 계속 요동치고 있습니다. 내란 사태와 관련해서 수사도 빨라지고 있고 국민의힘 내부에서 탄핵 찬성 의견을 밝히는 의원들도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이 하야나 조기 퇴진이 아닌 법정 다툼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뉴스특보로 차근차근 전해드리겠습니다. 김준일 시사평론가와 함께하고요. 어서 오십시오. 네, 보도국 사회부 강버들 기자도 나와 있습니다. 자, 강 기자. 오늘 경찰이 앞서 밝힌 내용입니다. 강제 수사에 돌입했다. 대통령실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이렇게 밝혔죠. 네, 맞습니다. 이 발표가 있었던 건 11시 38분쯤입니다. 이 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에서 대통령실, 경찰청, 서울지방경찰청, 국회 경비대에 대해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고 알렸습니다. 지금 압수수색이 그러면 이제 착수를 했는데 과연 실제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냐, 대통령실에서 압수수색을 혹시 막아서고 있는 것이냐, 이런 소식이 혹시 들어오고 있는 게 있습니까? 압수수색 그 행위가 진행이 되고 있는 건 아니고요. 수색을 하기 전에 양쪽이 합의하는 절차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한 12시쯤 그 전에 경찰 관계자들은 대통령실에 도착을 했는데 그 대통령실 서문 민원실에서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내려오길 기다렸고요. 예. 내려오면서 저희 취재진하고 얘기를 좀 했는데 대통령실에 대한 압색의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예. 계엄 전 국무회의에 어떤 사람들이 왔는지 등을 포함해서 그 내용 등을 알기 위해서 압수수색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현재까지 그 협의는 이어지고 있다는데요. 경호처 쪽에 책임 있는 분이 아직 오지 않아서 예. 협의가 좀 길어지고 있는 상태로 보입니다. 글쎄요, 잘 이해는 안 되는 부분인데 압수수색을 전격적으로 실시해야 관련 내용들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을 텐데 협의가 길어지면 글쎄요, 압수수색의 의미가 좀 퇴색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 자, 김준일 평론가는 지금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 뭐 피할 수 없는 부분이었죠. 예, 생각보다 이제 속도전이 예. 지금 가속화되고 있는 것 같은데, 게다가 이제 검찰과 경찰이 이 사안에 대해서 누가 주도권을 쥐느냐 이런 것들이 지금 경쟁 상태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경찰이 굉장히 발빠르게 치고 나왔다. 지금 검찰은 또 특전사를 지금 압수수색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서로 지금 경쟁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과거 박근혜 대통령 때도 그 탄핵 직전에 이제 검찰에서 이제 청와대를 압수수색했을 때 그러니까 임의 제출 형식으로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가 검찰이 이제 압수수색할 때 기업에 들어가서 다 파란 박스 안에 다 들고 나오고 이런 방식이 아니라 어쨌든 요청 목록이 있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제출을 하면은 그런 것들을 받아오는 형식으로 했기 때문에 예. 왜냐하면 거기가 또 이제 워낙 국가 보안 시설이고 거기에 굉장히 중요 자료가 있기 때문에 모든 걸 가져 나올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협의하는 과정인 것 같기는 합니다만 아무리 생각해도 그래도 이렇게 시간이 좀 지연되고 있는 거는 혹시나 지금 뭐 안에서 지금 증거인멸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사실 뭐 여러 가지 이제 음모론 같은 얘기 저도 하고 싶지 않은데요. 예. 워낙 이게 이상한 시국이 돼버렸잖아요. 엄중한 사태다 보니까. 비상계엄이란 거를 누가 상상해나 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져도 이상하지 않다. 그래서 좀 경찰이 조속하게 좀 속도를 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경찰 쪽에서는 대통령실 관계자한테 항의를 이어가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이 예. 경호처의 책임 있는 담당자가 와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 계속 경비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만 와서 응대를 하고 있다라고 해서 현장에서는 약간 마찰이 있는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압수수색에 얼마만큼 과연 협조할 의사가 있는 것인가, 글쎄요, 이런 부분 좀 지켜봐야 되겠고, 경찰이 대통령실을 압수수색해서 확보하려는 자료는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어떻게 좀 추측을 해볼 수 있을까요? 지금 이제 대통령실에서도 집무실 그리고 국무회의실 그리고 경호처 이렇게 좀 특정을 해놨거든요. 경찰이 이 얘기인즉슨 특히 이제 뭐 국무회의실 같은 경우에는 국무회의가 당일날 계엄 당일날 열렸다고 하니 11명이 참석했다고 하니 지금은 그때는 속기사가 도착하지 않아서 제대로 속기록이 작성되지 않았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 실제 속기록이 작성됐는지 안 됐는지 관련 증거가 남아 있는지 여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국무회의실에서 좀 수집을 하려고 할 것 같고요. 예. 집무실에서는 이제 대통령 집무실이니까 당연히 굉장히 많은 자료들이 있겠죠. 예. 그 이전부터 그러니까 국무회의 전이라도 계엄에 관련해서
문건들이 있었는지, 무슨 지시사항이 있었는지, 언제부터 준비를 했는지. 언제부터 준비를 했는지, 뭐 이런 것들이 남아 있는지 이제 봐야 되는 것 같고, 예. 경호처 같은 경우에도 실제 이제 대통령의 움직임이나 이런 것들이 어떤 식으로 움직였는지, 예를 들면은 계엄과 관련된 사람들과 단독으로 이동해서 만났을 수도 있잖아요. 예. 이전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동선이나 이런 것들을 확인하려고 하는 것 같고, 아직 관저는 지금 그 압수수색 대상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까지 좀 확보가 되면은 그 이후에는 관저, 그 다음에 체포영장 이런 식으로 수순이 밟아질 것으로 좀 예상이 되는 바입니다. 일단 대통령실을 대상으로 한 이후에 집무실에 대해서도 이제 수사 범위가 강제 수사 범위가 넓어질 수도 있다. 알겠습니다. 현재 그 취재 기자가 현장에 나가 있어서 연결을 해서 좀 내용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자연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자, 이자연 기자, 지금 압수수색 진행 상황, 현장 소식부터 좀 전해주시죠. 네, 지금 한창 진행 중입니다. 오늘 오전에요. 이곳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에서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진행 중이다 이렇게 밝힌 바가 있습니다. 대통령실뿐만이 아니라 서울지방경찰청, 또 이곳 국수본이 있는 경찰청, 그리고 국회 경비대 등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이 됐습니다. 경찰 같은 경우에는요, 이곳 경찰청과 이 서울청 모두 청장실과 그 경비과 사무실 등이 대상입니다. 계엄 선포 뒤에 그 국회 본세에 이 동원된 것으로 지목됐던 경비 라인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경찰이 이 대통령실 압수수색에 투입한 인원이나 규모 같은 것도 좀 파악이 됩니까? 네, 지금까지 파악된 인원 18명인데요. 일단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된 피의자는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혐의는 내란입니다. 대통령실에 투입된 인원 말씀드린 것처럼 18명이고요. 이 인력이 지금 경내로 진입을 했습니다. 대통령 집무실, 국무회의실, 그리고 경호처 등이 대상인데요. 다만 한남동 관저는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그 국무회의가 열렸을 때 누가 여기에 출입을 했는지, 또 당시에 작성된 회의록 같은 게 있는지 이런 부분을 확인하는 게 이번 압수수색의 목적입니다. 다만 대통령실 같은 경우는 보안시설이기 때문에요. 그 압수수색을 그냥 막 집행할 수가 없습니다. 관련 법상 이런 어떤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에 대해서는 그 책임자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가 없게 돼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경찰과 대통령실 측이 만나서 어떤 방식으로 진행할지를 지금 아직까지도 오전부터 아직까지도 계속 협의를 해나가고 있는 중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냥 임의 제출 방식으로 그렇게 필요한 내용을 확보할 수도 있다, 이런 예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국가수사본부에서 JTBC 이자연입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는 검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2.3 내란 사태를 놓고 검찰, 경찰 그리고 공수처까지 수사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검찰 특수본에 역시 취재 기자 나가 있습니다. 여도윤 기자. 자, 여 기자, 내란죄 수사 이후에 이제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구속이 됐습니다. 법원이 밝힌 영장 발부 사유 어떻게 됩니까? 네, 자정 무렵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 내란 사태의 주동자로 지목받는 김 전 장관을 구속했습니다.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몇 가지 이유를 들었습니다. 가장 먼저 증거인멸에 염려가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이 됐고, 또 이 사안의 중대성 역시 고려했다라고 했는데요. 주목할 거는 이 법원이 검찰의 수사 개시권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정했다라는 부분입니다. 지금 사실 검찰, 경찰, 공수처 이렇게 수사기관 세 곳 모두 수사 중이잖아요. 이 경찰과 공수처 같은 경우에는 이 검찰은 내란 수사를 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이 법원은 검찰도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을 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 검찰이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 이걸 이제 발부를 받아줬다, 법원이. 그러면서 검찰의 내란죄 수사가 가능하다, 이렇게 되는 건데 그 이유가 뭡니까? 네, 검찰청법을 들었습니다. 이 검찰청법에 보면요, 검찰이 경찰의 범죄에 대해서는 수사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사태를 보면 이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연루돼 있잖아요. 이 각각 국회와 선관위에 경찰 병력 보냈다,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법원은 이 경찰 수뇌부가 연루된 만큼 검찰이 수사를 할 수 있다라고 한 겁니다. 실제로 저희 JTBC 취재 결과 어제 20분가량 이어진 영장실질심사에서 이 검사 3명이 출석했는데, 이 재판부가 수사권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물었다고 합니다. 이 검사 쪽에서는 이 경찰청장이 피의자이기 때문에 이 내란죄 수사까지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답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자, 그러면 검찰은 오늘 어디를 압수수색하고 있습니까? 네, 김 전 장관의 신병을 지금 검찰은 확보했죠. 여기에 수사의 정당성까지 확보를 했는데요. 사실 대통령을 향하는 수사에 길목이 뚫린 겁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압수수색을 나가고 있는데요. 이 방첩사령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 특수전 사령부에 대해서 오늘도 압수수색에 나갔는데요. 이 곽종근 특수사령관의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이 내란 사태 당시에 국회 707 특임대가 이제 진입을 했는데 이 과정을 살펴볼 걸로 보입니다. 특히 김현태 707 특임 단장 같은 경우에는 이 곽 사령관으로부터 이 끌어내라, 국회 진입해라 이런 지시 받았다라고 증언을 했거든요. 김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이 이 대통령을 향한 증언과 객관적인 증거를 모으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검찰 특별수사본부에서 JTBC 여도현입니다. 네, 경찰과 검찰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를 연결해 봤습니다. 자, 앞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그리고 지금 보셨다시피 검경이 서로 속도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먼저 수사를 빠르게 하느냐 마치 경쟁을 벌이고 있는 듯한 모습인데 이 모습을 보고 뭐 여러 가지 우려도 있고 또 반대로는 뭐 이렇게라도 해서 증거가 빨리 확보되면 좋은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이 상황을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결국 최종적으로는 예. 특검으로 다 모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강줄기들이 바다로 결국은 물이 가듯이 결국은 이제 특검법이 뭐 상설특검법은 이제 어제 통과가 됐고 또 이제 일반 특검도 지금 이제 발의를 해서 통과가 될 예정이잖아요. 예정 통과될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다고 보는데 예. 한 달 정도 걸리거든요. 그러면 특검의 임명이 돼서 수사본부가 이제 꾸려지기까지 그때까지 얼마나 이제 자료를 확보하느냐가 중요하고 지금 경찰과 검찰이 모두가 약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찰 같은 경우에 어쨌든 경찰청장과 서울경찰청장이 지금 이 내란죄와 관련해서 공범으로 지금 의심을 받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경찰이 오늘 새벽에 긴급하게 그 두 사람을 체포한 것도 우리는 이 사람들과 무관하다라는 거를 일종의 결백을 좀 증명하기 위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고요. 예. 검찰은 사실은 약점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박성재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JTBC 단독 보도로 나왔지만은 그 계엄이 있었던 그 새벽, 날이 넘어가서 새벽에 그때 이상민 행안부 장관하고 같이 그 안가로 가가지고 대통령하고 만났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동안 검찰 수사라는 게 굉장히 공정성이 의심받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검찰에서도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게 이 수사 관련해서는 보고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놓은 상태예요. 그것도 예. 이제 본인들의 어떤 결백 이런 거를 좀 보여주기 위함인데 근데 문제는 검찰 특수본에 있는 검사들 대부분이 좀 윤석열 대통령과 예전에 같이 근무를 했거나 대검에서 근무를 했거나 아니면은 2016년 국정농단 특검에서 근무를 했거나 한 명 빼놓고는 대부분 검사들이 그렇거든요. 박세현 고검장 같은 경우는 뭐 한동훈,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와 또 친한 사이 아니냐 뭐 이런 또 얘기가 나오기도 고등학교, 하고요. 대학교, 사법연수원까지 정확하게 2년 후배예요. 지금 예. 말씀하셨던 박세현 특수본부장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약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이제 결국은 이걸 뭐 싸움이라고 봐야 되는지 이 경쟁은요 윤석열 대통령의 신병을 누가 확보하느냐가에서 갈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좀 과감하게 예측을 하면은 다음 주 초에 아마 체포영장이 대통령에게 나오고 경쟁적으로 누가 지금 체포를 할지가 좀 관건이 될 것 같은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지금 체포영장을 먼저 할 수 있을 만큼 증거를 확보하느냐 이 경쟁이 좀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이미 말할까요? 사실 증거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차고 넘친다고 보는데 수사기관이 보는 증거는 좀 다를 수가 있지요. 하지만은 지금 계속 나와가지고 국회에서 많은 군인들이 증언을 하고 있잖아요. 대통령이 그 국회 문 부수고 다 끌어내라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특전사령관도 증언을 했고 여러 가지 증언들이 나오기 때문에 아마 수사기관에서는 체포할 명분은 충분하다 생각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민주당 의원총회 관련해서 이제 백브리핑이 있는 것 같은데요. 잠깐 듣고 오겠습니다. 드리자면 서영교, 윤상현, 조국, 최형두, 박범계, 김대식, 김병주, 윤건영, 이소영, 박선원, 노종면 순으로 진행이 됩니다. 의장실에서 계엄 국정조사단 발동을 오늘 얘기했고요. 그리고 12일 법사위 법안 1소위에서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을 수정해서 지금 심사 중이고 11일 오늘 법사위에서 의결됐나요? 네.
오늘 의결 예정이었습니다. 네. 또 내란 특검은 바뀐 부분은 의혹 사건이 범죄 혐의로 바뀌었습니다. 범죄로, 의혹이 아니라 범죄로. 그리고 동부구치소 수사 항목은 좀 삭제됐습니다. 기존 안에서 내란 특검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수사 방해 행위 부분도 삭제가 되는데 이거는 중복이 돼서 삭제한 거고요. 그리고 추천 방식에 수정이 좀 있었습니다. 김건희 특검법 역시 최초의 민주당 안으로 돌아갔다 생각하시면 될 듯합니다. 그리고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수사 부분이 추가됐고요. 그리고 수사 방해 행위 역시 이제 중복된 부분이 있어서 삭제됐습니다. 그리고 특검에 있어서 결격 사유 중에 공무원이라고 표기된 부분이 있었는데 그걸 대통령실 검찰 소속 공무원이라고 이제 자꾸 수정 있었습니다. 당내에서 그 내란 위기 극복 국민과 함께라는 홍보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매일매일 상황을 저녁 8시 정도 아마 정리해서 올라갈 듯합니다. 채널에, 민주당 채널에. 네, 그 정도의 오늘 논의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혹시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그러니까 아주 빠르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대통령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추천위원회를 구성하지만 대통령이 그 부분에 대해서 말하자면 중간 과정이 하나 필요한 거잖아요. 네, 저희는 할 수 있는 추천위원회 구성은 의회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서두르고 있습니다. 네. 탄핵소추안이요? 이거는 저희가 회기가 바뀌었잖아요. 11일 날 새 회기가 이제 발의가 됐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큰 변경은 제가 확인을 좀 더 해보겠습니다만 큰 변경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탄핵소추안은 네. 네, 추후 좀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내란 특검이랑 김건희 특검, 일반 특검을 맞습니다. 네. 내일 네, 내일 예정대로 원래 예정이 발의하고 내일 표결하는 방안이었잖아요. 그대로 갈 겁니다. 네. 지금 스케줄은 큰 변화 없습니다. 그 자체가 위법하고 한편으로 위헌적 사유가 됩니다. 네. 그러니까 양쪽 다 문제인데요. 만약에 임명을 한다고 해도 지금 인사권인 거잖아요. 넓게 봐서 검사 임명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문제가 있고 한편으로는 하지 않으면 대통령으로서 해야 될 일을 하지 않는 반헌법적이고 불법적인 사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추천위원회 구성을 어서 마무리하고 탄핵 내지는 이게 5일부터 5년 이내까지 상당히 기간 넓습니다만 사실은 즉시 하여야 한다입니다. 우리 계엄 해제 의결안 했었던 것처럼 국회에서 의결이 되면 즉시 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법 조항에. 그런 부분에서 즉시 하지 않음도 불법 그리고 함에 있어서 인사권 문제도 있기 때문에 탄핵을 빨리 해내야 된다는 게 사실 제1 원칙입니다. 네. 하지만 의총에서 얘기된 건 아닙니다. 제가 그냥 의총에서 아무런 얘기가 없었어요. 아무런 얘기 없었다라는 건 원안대로 간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지금 현재 시점으로는 원안대로 네, 표결하고 갑니다. 네. 다른 질문 없으시면 여기서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네, 민주당 의원총회 관련해서 강유정 의원의 이제 브리핑이 있었는데 앞부분에 조금 저희가 이제 못 들려드렸는데 탄핵안 표결은 토요일에 5시에 진행할 예정이다. 이런 내용이 나왔고요. 또 내란 특검과 관련해서 추천위원회를 빠르게 구성해서 속도를 내겠다. 이런 취지의
브리핑으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전에 법제사법위원회 법사위 전체회의가 좀 진행이 됐는데 수사 관련해서 좀 또 속보들이 좀 나온 게 있습니까? 수사를 제대로 할 의지가 있느냐라는 질문이 많았습니다. 예. 오동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공수처도 수사를 하고 있죠. 네, 공수처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3개의 기관이 함께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뭐 중복으로 영장이 청구되는 것도 있고요. 복잡한데요. 예. 공수처장 역시 이 대통령에 대한 강제 수사 의지를 묻는 질문에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하겠다. 수사를 열심히 하고 있고 체포와 관련한 것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절차들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했고요. 대통령 부부에 대한 휴대전화 압수도 검토하고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법사위가 진행되면서 또 하나의 속보 상황이 있었는데 이제 간밤에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구치소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다 이런 내용이 또 알려져서 또 좀 충격을 주기도 했는데 관련 내용을 듣고 오겠습니다. 아침에 제가 보고받기를 어저께 11시 한 52분경에 화장실에서 자살을 시도하는 것을 우리 통제실에서 근무자가 발견하고 바로 출동을 해서 도착을 하고 문을 여니까 바로 시도를 포기하고 나온 사례가 있었습니다. 현재는 보호실에 수용을 해서 건강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정리하면 극단적인 시도하는 걸 발견을 해서 안정이나 뭐 건강에는 지금 이상이 없다 이런 상황인 거죠. 네, 바로 수용을 했고 건강에 이상이 없다고 보고를 받았다고 교정본부장이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예. 조금 전 전해진 소식으로는 이제 지난밤 0시 지나서 구속이 됐잖아요. 예. 그리고 이런 일이 있었고요. 예. 근데 지금 좀 전에 나온 소식은 검찰에도 첫 출석 조사를 또 받을 예정이다라고 합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얘기입니다. 김용현 전 장관의 이 극단적 선택 시도. 글쎄요, 지금 수사가 진행되는 것과 관련한 압박으로 봐야 할까요? 왜냐하면 이제 어제 그 국방위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제 발언들이 좀 증언들이 쏟아져 나왔잖아요.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김용현 장관은 뭐 처벌을 피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내란 수괴가 꼭 한 명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내란 수괴들 이제 법조인들의 대체적인 헌법학자들의 견해는 예. 한 명만 수괴가 아니라 여러 명이 수괴가 될 수 있는 거라고 보면은 거의 이제 윤석열 대통령하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수괴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은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이에요. 어쨌든 이런 것에 대한 좀 심리적 압박감 그리고 이게 구속이 되기 직전에 지금 이렇게 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극단적 시도를 했다, 극단적 선택을 시도를 했다라는 거로 좀 미뤄봤을 때는 압박감이 첫 번째 이유일 수도 있는데 과거에도 이제 피의자들이 좀 시선을 분산시키기 위해 의도적으로 이렇게 조금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다든지 이런 예전에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떤 경위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이 김용현 전 장관의 경우에는 굉장히 이 내란 사태에 있어서 핵심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수사가 필요하고 조사가 필요한 인물 아니겠습니까? 예. 지금 그 검찰에서 바로 지금 예. 조사를 한다라는 거잖아요. 그 검찰에서 조사를 한다라는 얘기는 건강 상태가 양호하다. 그러니까 뭐 진술을 못하거나 거동을 못하거나 이런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충분히 지금 이 극단적 선택에 대한 어떤 뭐 의도 이런 것들을 조금 뭐 합리적으로 의심해 볼 수도 있고 어찌됐든 지금 상황은 검찰도 매우 급합니다. 왜냐하면은 윤석열 대통령한테 칼끝을 겨눠야 되면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의미 있는 진술이 지금 나와야 돼요. 어떤 진술이 나와야 된다. 그래야지 이제 그거를 명분을 가지고 예. 체포 영장을 발부받든 구속 영장을 발부받든 이런 식의 이제 조치가 취해질 수 있기 때문에 경찰한테 속도가 지금 뒤져질 수 있거든. 예. 경찰이 지금 대통령실에 압수수색을 했다라는 거는 거기에서 또 의미 있는 자료가 나올 나오면 수가 있죠. 경찰이 먼저 또 치고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예. 급해졌다. 검찰 입장에서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수사 속도가 굉장히 빨라서 뭐 저희 그 취재진들 사이에서도 지금 뭐 속보가 쏟아지고 있어서 이 내용을 전해드리기도 정말 벅찬 그런 상황인데 글쎄요. 근데 이렇게 수사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건 좋습니다만 이 사이에서 뭔가 놓치고 가면 안 될 텐데 또 이런 걱정도 좀 들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빠르게 속도만 중요하게 생각하다 보면 예. 뭔가 좀 빠뜨린 거 아니냐 좀 이런 걱정도 좀 솔직히 들긴 합니다. 그렇죠. 이제 사실 지금의 모든 눈과 귀는 우리가 이제 윤석열 대통령한테 이제 쏠려 있잖아요.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이 내란에 이제
공모를 했고 동조를 했는지 여부도 좀 차근차근히 좀 밟아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너무 섣부르게 영장을 쳤는데 이게 만약에 기각이 되거나 구속영장을 뭐 대통령한테 쳤는데 기각이 되거나 예. 이러면은 이거는 또 명분, 윤석열 대통령한테는 반격의 명분을 줄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법리적으로도 지금 철저하게 따져봐야 되고 증거도 확실하게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경쟁을 하기보다는 이제는 좀 협조할 거는 수사기관끼리 협조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관심은 그러면 오는 토요일에 탄핵 표결이 어떻게 될 것인가로 또 모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속속 탄핵 찬성 의견을 밝히고 있는데 조금 전에 국회에서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관련 내용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어떤 그 자격이 거의 상실된 상황이고 또한 국군 통수권자로서 저는 자격이 없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즉각 사퇴함으로써 저는 이 사태를 수습해야 된다 생각하고 있고요. 특히 707 대령입니까 단장 같은 경우에는 자기 부하 직원들한테조차도 자기가 책임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대통령은 국군 통수권자로서 자기 책임에 대해서 전혀 일도 지금 반성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분노하고 슬퍼할지 저는 너무 가슴이 아프고요. 그래서 우리 당에서는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적 마음을 담아서 이번에 만약에 즉각적인 사퇴를 하지 않으면은 저희들은 이번 주 있을 토요일 날 탄핵을 저희들은 탄핵의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대표가 즉각 사퇴 받아들이셨나요? 네? 한 대표가 그 즉각 사퇴해야 된다는 의견 받아들였나요? 그건 한 대표한테 직접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대통령실은 하야보단 탄핵이 낫다는 입장인데요. 저는 방금 말씀드리던 대로 대통령의 어떤 국가통수권자로서의 그런 아주 실망스러운 그런 모습 그리고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이미 기능을 상실했다면은 저는 이번 주 내에 지금이라도 당장 즉각 사퇴하는 게 맞다고 보고 있고요. 그것이 안 된다면은 국민적 목소리를 담아서 토요일 날 저는 그런 길로 갈 수밖에 없지 않은가 이런 생각합니다. 2.3월 퇴진은 이제 의미 없어요? 저는 의미 없다고 생각합니다. 2.3월 퇴진은 그 국민들이 봤을 때는 꼼수로 여겨지고요. 그 기간이 너무 길기 때문에 국민들께서는 지금 당장 대통령직에서 물러나라는 거거든요. 직무를 중지시키라고 하는 그런 바람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 대표님도 즉각적인 퇴진을 하지 않으면 이번 주 표결에 찬성하겠다 이런 관련 내용에 조금 동의를 하시는 부분이 있으셨을지. 아마도 한 대표께서는 뭐 조만간에 입장 표명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입장 표명 말씀이실까요? 여러 가지를 담아서 아마 입장 표명을 할 것입니다. 방금 의원님 말씀해 주신 것 관련 내용 입장 표명 말씀이실까요? 아마 또 뭐 탄핵과 관련된 의견 그런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아마 입장 표명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방금 김진 의원님께서 국회의장 항의 방문에서 토요일날 탄핵안 상정하지 말아달라고 항의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글쎄요, 저도 중진 의원인데요. 지금 우리 당의 중진 의원들은 죄송한 말씀이지만 과연 국민을 대표할 만한 그런 중진이라는 그런 타이틀이 어울리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하루라도 그러면 그분들은 지금 대통령의 불법적이고 위헌적인 경험에 대해서 정확한 입장을 먼저 내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본회의를 뭐 연기하지 말지 그런 이야기를 해야 되죠. 그래서 저는 다음 주로 그 본회의를 연기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한 대표가 탄핵에 대한 기존 입장 바꾼 걸 확인하셨습니까? 네? 한 대표가 탄핵에 대해서 기존에 반대했었잖아요. 그걸 좀 바꿨습니까? 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아마 다음 주, 곧 조만간에 오늘 내일 중에 입장 표명이 있을 거로 생각을 합니다. 입장에 대해서. 좀 전향적이. 근데 그 가능성도 저는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봅니다. 혹시 의원님하고 뜻을 같이 하는 의원님들이 몇 분이나? 지금 현재까지 아마도
거의 근접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의 근접했다. 예, 거의 근접했다. 탄핵 찬성의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탄핵 찬성에 거의 근접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의 현장 브리핑이었는데 탄핵안 가결이 통과되는 그 인원에 거의 근접했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고 한동훈 대표 이 친한동훈계에서 조경태 의원이 뭐 좌장이다 이렇게 불리기도 하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가 입장을 조만간 낼 수도 있다 이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가 추가적인 입장이 조만간 나올 것인지 또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1시간 전에요. 국민의힘의 김재섭 의원도 탄핵 찬성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회에서 이 내용도 듣고 오겠습니다. 기자회견 시작하겠습니다. 당당하게 새로 시작합시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 3일 늦은 밤 저는 체포될 각오로 국회 담장을 넘어 본회의장에서 계엄을 막았습니다. 민주주의와 헌법 질서를 지켜야만 한다는 일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랬던 저는 탄핵에 불참했습니다. 분노와 흥분 속에서 겨우 나흘 만에 이루어지는 탄핵을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대통령에게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퇴진에도 질서와 시간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대통령은 하야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헌법적 공백을 초래하고 민심이 수용하지 않고 대통령의 선의에 기대야 하는 하야 주장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비상계엄의 합헌성을 따져보겠다는 소식도 들립니다. 여기에는 질서도 없고 퇴진도 없습니다. 이제 가장 질서 있는 퇴진은 탄핵입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고자 합니다. 이것이 대한민국 헌법 질서를 세우는 길입니다. 나아가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탄핵에 찬성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우리 당이 결자 해지해야 합니다. 죽는 길이 곧 사는 길입니다. 앞으로 우리는 혹독한 시간을 견뎌내야 할 것입니다. 어렵게 건넸던 탄핵의 강보다 더 크고 깊은 탄핵의 바다를 건너야 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 당의 저력을 믿습니다. 전쟁의 폐허를 딛고 선진국으로 대한민국을 이끈 우리 당의 역사를 저는 믿습니다. 이제 우리 당당하게 새로 시작합시다. 부디 함께해 주십시오. 도봉갑 국회의원 김재섭, 감사합니다. 네, 서울 도봉갑 김재섭 의원이 탄핵에 찬성한다. 국민의힘도 탄핵 찬성 당론을 정해야 한다. 이렇게 촉구를 했습니다. 어제부터 국민의힘 의원들의 이제 탄핵 찬성 의견 표시가 많아지고 있는데 지금 누구누구인지 다시 한번 체크를 좀 해볼까요? 일단은 5명입니다. 지난 예. 7일 본회의 표결에서도 찬성표를 던졌던 안철수, 김예지 의원이 있고요. 그날 표결에 참석은 했지만 본인이 반대했다고 얘기했던 김상욱 의원도 찬성 입장으로 바꿨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오늘 보신 것처럼 조경태 의원, 그리고 김재섭 의원까지 찬성을 하겠다고 했고요. 배현진 의원은 표결은 들어가겠지만 입장은 아직 정확히 밝히지 않았습니다. 찬반에 대한 입장은 아직 밝히지 않은 상황. 자, 평론가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 표결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가결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저는 뭐 이렇게 보고요.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정치권에 계신 분들 뭐 아니면은 뭐 평론하신 분들이 대부분 좀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지난주 토요일 전에 이제 금요일까지 제가 뭐 다른 방송이나 예측을 한 거는 한 205표 전 205표 정도 찬성을 제가 예상을 했거든요. 아, 가결이 된다고 한다면 그 표가 한 205표 될 것이다. 예,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이탈표가 소신표 혹은 이탈표가 한 13표 정도 나올 거다라고 제가 개인적으로 예상을 했는데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갑자기 담화 발표하고 당에 일임하겠다라고 하고 이게 상황이 급변했잖아요. 그날 아침에 발표를 했죠. 예, 당일날 토요일날 아침에. 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분위기가 또 무슨 상황으로 인해 갑자기 변할지도 모른다. 그거를 아직도 지금 토요일까지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있기 때문에 변할지 모른다는 거고 당장 내일 국민의힘의 원내대표를 지금 새로 선출을 합니다. 예. 그래서 김태호 의원과 권성동 의원 이제 2파전인데 이게 어떤 식으로 누가 될지 그리고 이게 뭐 만장일치로 합의가 될지 거기에서 우리가 당론으로 또 이를테면은 참석을 안 한다라고 했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반발을 할지 뭐 이런 류의 변수들도 굉장히 남아 있고 용산에서도 어쨌든 지금 메시지가 또 추가로 나올 가능성도 배제를 할 수는 없습니다. 현재는. 그러니까 이거는 아직은 모르겠다라고 하지만 현재 분위기는 어쨌든 수도권 의원들은 상당히 많이 흔들리고 있다라는 거고 사실 제가 이제 어제 김재섭 의원한테 전화를 했었어요. 개인적으로. 예. 통화가 안 됐습니다. 근데 예. 나중에 소위 말하는 이제 콜백이 저한테 왔는데 제가 그때는 또 방송 중이라서 통화는 못 못 받으셨어요? 했고요. 그래서 이제 문자 메시지를 보냈어요. 예. 그래서 뭐 제 말을 듣고 그렇게 했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은 지금 더 이상 늦추면은 정치 생명이 위험해질 수도 있다. 뭐 구체적인 말씀은 제가 다 못 드리겠지만은 조금 탄핵에 찬성하는 게 본인을 위해서도 국가를 위해서도 당을 위해서도 좋을 거다라는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뭐 저뿐이겠습니까? 굉장히 많은 의원들이 사실은 그런 류의 메시지와 전화를 많이 받고 있을 겁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이탈표가 그렇다면 이번 2차 표결에는 어느 정도 나올 수 있을 것인가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은 정확하게 찬성의 의사를 밝힌 의원은 5명으로 현재까지는 이제 파악이 되고 있고 배현진 의원 같은 경우는 표결에 이제 참여하겠다. 하지만 이제 찬반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상황. 자, 그렇다면 이번 토요일 표결 같은 경우는 뭐 찬성을 하든 반대를 하든 국민의힘 의원들도 다 와서 표결에 참여는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십니까? 그건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사실. 아직 모릅니다. 예, 그러니까 그거를 이번에도 불참을 하자라고 말씀하시는 그 국민의힘 의원들이 또 소수나마 있어요. 그리고 명확하게 아직 원내대표가 부재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당론으로 모인 건 아니거든요. 다만 많은 의원들이 이번에는 들어가서 각계 의원들을 믿고 찬성 당론으로 뭐 부결을 하더라도 어쨌든 각자 의원들에게 투표권을 행사하게 하자 뭐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지금 친윤의 박수영 의원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이 하야할 수 있도록 이번에도 부결표를 던지자. 그래서 한 번 더 미루자 탄핵을 뭐 이런 주장을 또 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장들이 다 제각각이에요. 그건 이제 시간을 좀 벌자는 의미겠죠.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아예 들어가지 말자 이번에도 아니면 들어갈 때 당론으로 부결을 하자 아니면 아예 당론 정하지 말고 들어가서 자유투표하자 이런 주장들이 다 지금 엇갈리고 있고 이거를 중재하거나 지금 조정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원내에. 그러다 보니까 내일 또 누가 되느냐 권성동 원내대표가 되느냐 김태호 원내대표가 되느냐 약간 상대적으로 권성동 의원이 좀 친윤의 색채 원조 윤핵관이라고 불리잖아요. 그러니까 친윤의 색채가 매우 강하다라고 한다면은 상대적으로 김태호 의원은 좀 친한들이 조금 중립적인 의원들이 비교적 조금 중립적인 인사로 평가를 받는다. 예, 그래서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어느 쪽에 힘이 실리느냐 이게 표결로 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당내 지금 분위기를 좀 알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앞서 조경태 의원에게도 많은 기자들이 뭘 질문했냐면 마지막에 그럼 한동훈 대표는 이 안건은 언제 입장을 발표하냐 이걸 많이 물어봤어요. 한동훈 대표 오늘 뭐 추가적인 입장을 내놓은 게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지금 이 시각 국회 장면이 나오고 있는데 본회의가 개회했습니다.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 대로 또 현장 연결해서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강보들 기자, 한동훈 대표 오늘 뭐 추가적인 입장 나온 부분은 아직 없는 거죠, 지금? 예, 오늘 뭐 그렇게 눈에 띄는 입장 나온 건 없습니다. 거의 침묵을 지키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총에서 이 질서 있는 퇴진에 대한 로드맵 2가지가 나온 이후에는
직접적인 혹은 또 개인적인 의견은 밝히지 않고 고민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한동훈 대표가 어떤 입장을 낼지도 중요합니까? 주목이 할 수밖에 없습니까? 아니면 어떤 입장이 나오든지 안 나오든지 간에 국내임 의원들은 각자 알아서 판단을 하게 됩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좀 더 명시적으로 탄핵에 찬성하자, 가결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저는 뭐 매우 높은 확률로 99% 이상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요. 근데 한동훈 대표의 입장이 지금 변하지가 않았잖아요. 질서 있는 퇴진을 계속 얘기를 하다 보니까 불확실성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그런데 지금 한동훈 대표는 퇴진을 스스로 퇴진하는 것도 지금 고민하고 있다는 얘기가 들리고 있어요. 본인의 거취를 왜 그러냐면요. 이게 만약에 탄핵안이 가결되면은요, 지도부 총사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면은 최고위원들 다 사퇴하거든요. 그러면 한동훈 대표만 남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국민의힘의 당규상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에 4명이 사퇴를 하면은요, 그러면은 이제 지도 체제가 붕괴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탄핵안이 가결이 되든 부결이 되든 사실상 한동훈 체제는 시한부다라는 게 지배적인 지금 의견이다 보면은 한동훈 대표가 굳이 떼밀려서 이렇게 지도부 붕괴로 인해서 사퇴를 하는 것보다 뭔가 정치적 승부수를 던져서 그걸로 조금 본인이 사퇴를 하는 거, 그게 명분 있게 오히려 본인의 질서 있는 퇴진, 명분 있는 퇴진이 지금 필요한 상황이 돼버렸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본인의 거취까지 놓고도 같이 고민을 해야 되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긴 하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기류가 대통령실의 기류는 과연 그런 무엇이냐? 그런데 어젯밤부터 슬슬 보도가 나오고 있는 내용이 뭐냐? 대통령이 하야나 조기 퇴진을 생각하고 있지 않다. 이런 내용들이 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과연 법정 다툼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냐? 또 여러 가지 해석이 분분해지고 있는데 유효한 기자의 리포트를 보고 계속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하야보다는 탄핵 소추를 감수하겠다는 입장을 여당에 전했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김종혁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대통령이 어떤 경우에도 하야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용산에 있는 관계자들과 접촉해 본 바에 따르면 어떤 경우도 하야는 없다. 내가 자진해서 내가 물러난 일은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어 대통령이 현재 헌법재판관이 6명밖에 없는 상황을 고려해 그런 결정을 내렸을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는 6명으로도 심의를 할 수는 있다라는 그런 유권 해석을 내려놓은 상태니까, 근데 6명 중에서 1명이라도 반대를 하게 되면 그게 기각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계산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내년 4월이면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헌법재판관 2명이 바뀐다며 그렇게 되면 더 유리하다는 정치적 계산을 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뭐 하야는 없고 그러면 내 스스로 물러나는 것은 없고, 물러나게 되면 이제 모든 기회가 사라지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좀 역전이라든가 뭐 이런 기회를 노리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은 듭니다. 네. 그러니까 대통령실의 입장으로 이제 보도로 전해지고 있는 내용은 하야나 자진 사퇴보다는 탄핵이 낫다. 탄핵으로 가서 법정 다툼을 할 수 있다. 이런 식의 이제 전망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네, 그런 말들이 전해지고요. 또 대통령실에서 혹은 대통령이 변호인단 구성을 하고 있다라는 보도들도 나옵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은 원래 친분이 있던 변호인들의 이름도, 변호사들의 이름도 거론이 됐는데요. 오늘은 대통령과 대학 동기인 석동현 변호사 이름이 나왔습니다. 석동현 변호사가 본인의 페이스북에 이제 상당히 긴 글을 올려서 직접 입장을 냈습니까? 일단 글을 먼저 올렸다. 네, 글을 올렸는데 헌재에서 탄핵 법정에서 싸우는 게 맞다라면서 이유를 여러 가지 들었습니다. 수사에서는 대통령의 입장을 밝힌다고 해도 그것이 이제 외부로 그대로 전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법정에 서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밝히는 게 낫다라고 얘기를 했고, 본인도 그렇다면 이 헌재에서 본인의 역할을 하겠다라는 취지의 글을 올렸는데요. 그래서 석동현 변호사가 이 역할을 맡았다는 보도가 한때 나오기도 했습니다. 근데 다만 잠시 전에는 또 다른 글을 올려서요. 이 윤 대통령 측으로부터 변호 요청을 받은 사실은 없다. 수임한 사실도 없다. 하지만 지금까지 자기가 말했던 건 주관적인 생각이고요. 일단은 선임됐다라는 건 오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떤 대통령실 기류가 이런 것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와요. 그러니까 탄핵을 감수하고 헌재로 가서 따져본다 이런 식의 시나리오를 세우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관측들이 좀 갑자기 대두되기 시작했습니다. 예, 뭐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직을 계속 유지하는 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을 했고 그러면은 지금 자진 사퇴, 하야라고 불리는 자진 사퇴 아니면은 탄핵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말씀하셨다시피 탄핵은 그러면 헌법재판소로 가서 시간도 최소 이제 한 두세 달 정도 걸리잖아요. 이제 반년 최장 이제 6개월까지 걸리니까 여기에서 어떤 정치적 환경 변화라든지 뭐 새로운 어떤 정치적 변수라든지 이런 것도 고려를 하고 또 하나는 이제 헌법재판관이 지금 현재 6인 체제인데 이게 어떻게 될지도 좀 봐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근데 이제 민주당은 또 긴급하게 그래서 헌법재판관을 지금 추천을 해가지고 지금 국회 추천목 임명이 필요한 상황이죠. 3명이 지금 세 국회 명. 추천명이 안 됐는데 민주당에서 2명, 국민의힘에서 1명 지금 뭐 추천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또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도 지금 민주당에서는 동시에 진행을 해서 12월 말까지 9인 체제로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전에 김종혁 그 최고위원이 얘기했던 거는 아마 6인 체제로 그렇게 갈 것 같지는 않은데 어쨌든 여러 가지 변수들을 좀 보는 것 같고 또 하나는 그 얘기가 있어요. 대통령이 지금 부정선거와 관련된 이제 부정선거 음모론이라고 저는 얘기하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꽂혀가지고 선관위 압수수색을 했잖아요. 일각에서는 이 기간 동안 부정선거 징후를 발견해낼 수도 있다. 그래서 그러면은 이 계엄에 대한 정당성이 조금 확보가 될 수 있어서 탄핵 이 심판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다. 이런 계산까지 지금 있는 거 아니냐라는 관측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시각 국회 본회의장인데요. 한덕수 총리와 서영교 의원의 질의질답 장면입니다. 잠시 보고 가겠습니다. 사죄 인사도 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께 허리를 90도로 굽혀서 사죄하세요. 네, 필요하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무위원들도 다 일어나서 같이 국민께 100배 사죄한다고 제안하십시오. 국무총리가 대표로 한 것으로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위원들에게 국민 앞에 100배 사죄하겠다고 일어나서 사죄하라고 지금 이야기하십시오. 제가 다시 한번 국무위원을 대표해서 사죄 인사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이 위기였습니다. 지금 국무위원들도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국민 앞에 사죄드리세요. 지금 일어나십시오. 일어나십시오. 제가 대신 한번 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다 같이 일어나세요. 자, 국무위원 모두 다 국민 앞에 100배 사죄드린다고 지금 다시 크게 인사하십시오. 사죄합니다 하십시오. 시작. 사죄하십시오. 제가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자, 앉으세요. 자, 진행하시죠. 대한민국 국회입니다. 대한민국 국회에서 윤석열의 비상계엄을 해제하지 못했다면 우리는 무슨 일이 있었겠습니까? 5.18 광주를 기억합니다. 소년이 온다로 어제 한강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장면을 봐주십시오. 섬뜩한 장면입니다. 저렇게 수많은 사람의 머리가 터졌을 것이고 저 많은 사람들이 개 끌리듯이 끌려갔을 것이고 저들이 죽음으로 관에 실려갔을 것이고 아직도 누가 어떻게 죽었는지 모르는 상황이 윤석열에 의해서 일어날 뻔했던 겁니다.
그 윤석열의 비상계엄을 막지도 못하고 같이 심의해서 공포하게 한 죄, 한덕수 국무총리 그 죄를 물어 더 이상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들어가세요. 행안부 차관 나오세요. 내란 수계 윤석열의 비상계엄은 불법이고 위헌했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 생각하고 있습니다. 형법 87조 내란의 죄는 어떤 것입니까? 제가 보기는 했습니다만 정확하게 알지는 못합니다. 네. 형법 87조 내란의 죄는 바로 국가기관의 역량을 무능화시키려고 한다면 그것이 내란의 죄입니다. 국회를 해산시키려고 했기 때문에 윤석열은 그 외에 여러 가지 일을 했기 때문에 내란죄입니다. 오늘 보도를 봤을 겁니다. 김용현은 구속되었습니다. 김용현은 종사한 사람으로 구속이 되었습니다. 내란에 종사한 자로 구속이 되었습니다. 그럼 이 내란의 수괴는 누구입니까? 네, 뭐 의원님 말씀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당당하게 얘기하십시오. 내란의 수괴는 누구입니까? 내란의 우두머리는 누구입니까? 말 못합니까? 네.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아마 대통령으로 말씀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 이야기를 하십시오. 내란의 수괴는 누구입니까? 네, 대통령으로 지금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윤석열은 내란의 수괴입니다. 내란죄 그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내란을 일으킬 때 함께 모의했던 자, 참여했던 자 그들도 최고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금고에 처한다. 방조한 자들도 마찬가지이다. 오늘 제가 국민 앞에 내란죄 우두머리, 내란죄 수괴 윤석열이 최고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이고 거기에 모의한 자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금고형이라고 하는 것을 밝혀두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잠깐. 그럼 내란죄는 누가 수사하는 겁니까? 지금 여러 기관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란죄는 누가 수사하는 겁니까? 지금 경찰 국수본에서도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행안부 산하에는 경찰이 있고 국수본이 있죠? 네. 그러면 내란 수괴를 잡아들이는 일은 누가 해야 합니까? 국수본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당장 내란 수괴를 체포하고 구속시킬 것을 국민이 명하고 있습니다. 차관은 경찰에 가서 국수본이 당장 체포하고 잡아들여야 된다라고 전달하십시오. 예, 제가 개별 사건에는 개의하지는 않습니다만 노력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국방부 차관 나오십시오. 예, 차관입니다. 대한민국 군인이 나라를 지켜야 하는데 국회에 총을 들고 왔습니다. 대한민국 군인이 나라를 지켜야 하는데 국회의원들을 끌어내서 감금시키라고 했습니다. 이 명령을 내린 자 누구입니까? 예, 현재 확인된 것으로는 장관이 저희 국방부 장관께서 관련된 것을 건의를 했고 대통령이 승인한 가운데서 이루어졌습니다. 대통령이 뭐라고 하면서 끌어내라고 했습니까? 어제 국방위에서 관련된 지시를 받았던 지휘관들의 발언이 아마 언론에 다 공지가 돼서 숙지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국방부 차관이 말하세요. 예,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 또 의원들을 끌어내라 이렇게 직접 지시를 받았다고 관련 지휘관들이 국방위에서 발언을 했습니다.
특전사 사령관이 이야기했습니다. 예, 윤석열이 직접 전화를 해서 국회 문을 부수고라도 가서 끌어내라 했던 거 맞죠? 예, 어제 그렇게 발언했습니다. 윤석열은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고 했던 내란죄 현행범입니다. 맞습니까? 예, 뭐 그렇게 직접 지시를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 자가 국군 통수권자입니까? 예, 현재 대한민국 헌법상 국군 통수권자는 뭐 현재 대통령으로 저는 인식하고 있습니다. 평양에 무인기를 띄운 건 누굽니까? 의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그동안 해왔던 대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인해 드릴 수 없다는 말씀에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물풍선을 원점 타격하라고 한 자는 누굽니까? 뭐 그동안 확인된 결과 오물풍선에 대한 원점 타격 지시를 직접 했다라는 것은 뭐 합참에서 그렇지 않다고 입장을 냈습니다. 김용현은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띄웠습니다. 전쟁을 도발하고 있었습니다. 이 전쟁을 도발하는데 김용현이 혼자 결정할 수 있습니까? 윤석열의 지시가 있지 않고 혼자 결정할 수 있습니까? 뭐 전쟁을 하는 것을 장관 혼자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윤석열은 현재 국군 통수권자로 남아있다면 또다시 대한민국을 위기에 빠뜨릴 전쟁 위기로 몰아넣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자를 그대로 국군 통수권자로 둬야 합니까? 직무를 당장 정지시키는 탄핵을 해야 하는 겁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뭐 저희들이 해당 국방부가 거기에 대해서 어떤 것을 규정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닙니다. 윤석열은 우리 군인을 보호해야 하는데 군인들에게 국민을 향해 총을 겨누라고 했습니다. 이런 자를 아직도 대통령이라고 모시고 싶습니까? 대통령으로서 정당한 명령이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 자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겁니까? 아마 법에 따라서 관련된 것에 대해서 뭐 책임이 있으면 책임을 뭐 지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자는 바로 체포해서 구속시키고 더 이상 직무를 정지시키고 탄핵해서 그 처벌해야 되는데 맞습니까? 예, 아마 뭐 관련 수사기관들이 그런 것들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을 끌어내서 수방사 감옥에 벙커에 구금하라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에 대해서 벙커 사진이 나옵니다. 저런 곳에 국회의원을 구금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저런 곳에 우리를 끌고 가서 구금하려고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고백하십시오. 예, 어제 관련된 뭐 요원들이 그런 게 있었다고 국방위에서 발언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자세히 이야기하세요. 그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러면 처벌해야죠. 예, 그 관련된 지시와 그것을 행했던 사람들은 또 책임을 지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들어가십시오. 오늘 국회 법사위에서는 공수처장이 내란 수괴 현행범 윤석열을 긴급 체포하겠다. 그리고 구속영장 내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은 왜 이런 짓을 했을까요? 김건희 방탄을 하기 위한 겁니다. 그리고 명태균 입틀막을 하기 위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국회를 해산해서 모두 장악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런 윤석열을 탄핵시키고 대통령에서 당장 끌어내야 된다고 대한민국 국민이 100만이 모였습니다. 대한민국 국민께 우리가 당장 탄핵시키고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겠다고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영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천 동구 미추홀구 을 출신의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귀하신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윤상현 의원입니다. 먼저 총리님 나와주십시오. 긴급 현안 질문을 드리기 전에 먼저 국민께 사죄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총리님, 12월 3일 비상계엄 사전에 인지하고 계셨습니까? 전혀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계엄법 2조 5항에 의하면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하거나 변경하려 할 때 국무회의의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당시 국무회의 참석자들 중에 찬성하신 분이 있으십니까? 저는 다 반대하고 걱정했습니다. 총리님의 입장은 뭐였습니까? 저도 역시 걱정하고 반대했습니다. 반대 사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네. 반대 사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반대 사유는 우선 대한민국 경제 그리고 대외 신인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고 국민들의 수용성도 없을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반대하셨는데 왜 못 막으셨습니까? 그것은 왜 국무위원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이 문제가 그대로 진행이 될 수 있었는지는 앞으로 수사를 통해서 밝혀지리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무회의의 심의라는 게 의견을 조정하는 것이지 최종 결정을 하는 의결이 아니어서 그랬습니까? 그 국무회의 자체가 많은 절차적, 실체적 흠결을 가지고 있었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국무회의를 개최하려고 했었던 것은 계엄의 그런 절차적 흠결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국무회의를 명분으로 국무위원들이 모여서 좀 더 많은 국무위원이 반대하고 또 의견을 제시하고 걱정을 제시함으로써 계엄을 막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막으려면 나가서 언론에 말해. 그러나 결과적으로 계엄을 막지 못한 것에 대해서 많은 죄책감과 그리고 정말 송구스러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총리님, 비상계엄의 발동 요건이 뭡니까? 제가 적절하게 다 기억을 하지 못합니다만은 비상사태 가능하다 일단. 헌법 77조를 보면 전시, 사변, 이에 준한 국가 비상사태, 법률에 의해서 군사적 필요 또 공공안정질서 유지를 위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알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비상계엄의 발포 요건, 소위 말해서 전시, 사변, 이에 준한 국가 비상사태 여기에 해당됩니까? 확신이 있습니까? 저는 그 어떤 경우에도 계엄의 활동은 정말 신중하고 합법적이고 헌법에 적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참 왜 그걸 못 막으셨는지 대단히 의문이 남습니다. 모든 국무위원들은 반대하고 걱정했습니다. 총리님, 대통령이 그날 담화를 보면은 어떤 민주당의 지난 22대 국회 들어서서 입법 폭주, 탄핵 폭주, 예산안 폭주와 연관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그러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계엄을 대응책으로 하는 것은 그거는 헌법과 법률에 합치하고 또 대단히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예산 폭주, 탄핵 폭주, 입법 폭주를 통해서 정당화시킬 수 없습니다만 대통령의 담화를 자세히 보면 민주당의 입법 폭주, 그간에 민주당이 22대 국회 들어서 얼마나 많은 입법 폭주를 해왔습니까? 총리님. 그러한 문제는 앞으로 수사를 통해서 밝혀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탄핵 폭주 현재 공직자 중에 몇 명이 직무정지되어 있습니까? 지금 많은 국무위원들과 치안 이런 중요한
국정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지금 업무 정지되고 있어서 국정의 안정적인 이런 운영을 하는 데는 많은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고위공직자 22명이 탄핵을 당해서 직무 정지가 돼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검사 탄핵 몇 명이 됐습니까? 상당히 많은 숫자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관 탄핵을 겁박하면서 사법기능을 무력화하려는 시도 있었습니까? 그런 일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그 모든 것이 좀 정지시켜줘. 조용히. 아니 그래도 국회의장한테 그렇게 하는 건 아니죠. 네, 그 모든 것이 또 이것과 다른 견해의 토론이 또 있으니까 또 저 이야기 들어보시죠. 그 모든 것에 대한 대응책이 계엄이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2025년도 예산이 통과됐습니다만 원래 정부 예산이 677조가 넘었죠. 4조 2천억을 마음대로 야당 단독으로 감액해서 통과시켰습니다.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정부로서는 최근에 이러한 일련의 사태 이후에 외국의 많은 투자가들과 경제에 큰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모두가 우리를 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이런 민주 시스템 또 우리 자유민주적 시스템을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가를 비록 그러한 그 계엄으로 인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만 따라서 저희 정부로서는 이러한 사후에 안정적인 국정 운영, 대외적으로 경제가 큰 문제가 없게 하기 위해서 저희로서는 정말 여야가 좀 더 우리 의장님께서 리더십을 발휘하신 대로 협의를 통해서 통과되기를 강력히 희망했습니다. 그것을 또 외국에서 그렇게 절실하게 원하고 있고 지난 90년대 말에 우리가 외환위기가 났을 때 그때 기아를 비롯한 그러한 그 기업들이 큰 기업들이 도산이 났습니다. 그때의 온 국제사회가 지켜보고 있었던 것은 과연 대한민국이 이런 민주적 일종의 탄력성이 회복이 돼서 4대 금융개혁법이 고쳐질 수 있느냐 하는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대선이 있었고 대선 주자 간의 합의가 잘 안 됨으로써 그것이 4대 개혁법이 무산이 되고 따라서 외국의 투자가들은 그때부터 자금을 급속하게 대한민국에서 빼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많은 우리 의원님들도 그런 데 대한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고 그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안의 발생이 대단히 저희로서는 정말 잘못된 일이긴 하지만 대한민국 경제가 유지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 조금만 이 경제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냉정해지시고 좀 협조를 해주시기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국회 특활비는 살리고 대통령실, 검찰, 경찰, 감사원 특활비는 전액 삭감해서 빵원으로 만들어놨습니다. 알고 계시죠? 문재인 대통령 때 대통령실 특활비 얼마인지 아십니까? 정확한 숫자는 96억입니다. 내년도 대통령실 특활비 얼마입니까? 정확히 기억하고 있지 못합니다. 빵원인 거 아시죠? 영원인 거 아십니까? 자, 내년도 대통령실 특활비 영원인 거 아세요? 네, 그건 알고 있습니다. 검찰 특활비, 감사원 특활비, 경찰 특활비 영원인 거 아십니까? 네, 그것도 걱정이긴 합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 박성재 장관님. 총리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재 장관님 나와주십시오. 국민과 언론에 알렸으면 이렇게 안 됐다고. 계엄이 터지지 않았다고. 그렇게 믿는 나라는 거야.
장관님,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을 소위 말해서 직권을 남용하여 내란, 소위 말해서 국헌문란의 내란, 폭행을 일으킨 내란 혐의로 지금 조사하고 있죠. 그 혐의를 두고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우리 장관님 최고의 법률가시잖아요. 형법상 내란죄 구성 요건이 뭡니까? 헌법보다는 형법에 형법 87조에 네. 뭐 내란죄 구성 요건이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란죄가 구성되기 위해서는 첫째, 국토 참전이 있어야 되고 둘째, 국헌문란이 있어야 됩니다. 예. 국토 참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에는 그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국헌문란은 어떤 걸 국헌문란이라고 얘기합니까? 형법 91조의 국헌문란에 대해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헌법과 법률의 절차에 의하지 않고 헌법과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거, 그게 국헌문란 하나고요. 예. 또 하나는 헌법기관을 강압에 의해서 전복시키고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게 두 번째입니다. 이거에 정확하게 맞습니까? 법 조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당시 상황을 보면은 언론사, 방송사 다 군대가 안 갔고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만 갔거든요. 그래서 이 법조문이 제대로 정하되는지 법무부에서는 검토를 안 하십니까? 저희들이 따로 검토한 바는 없고 수사기관에서 수사에 필요한 때에 검토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내란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고의성과 목적성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중앙대 이호인 교수 알고 계십니까? 중앙대학교의 이인호 법률대학교 교수님 알고 계세요? 예. 예. 이인호 교수님 알고 계시죠? 개인적으로는 모르지만은 그런 교수님이 계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인호 교수의 주장에 따르면은 대통령의 설사 직무 판단에 있어서 위헌 행위를 할지라도 처벌할 수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 아십니까? 그런 취지의 글을 게시한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회가 법률을 만들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위헌법률로 확정이 됐어요. 그렇다고 해서 위헌법률을 만든 국회 법률 제정 행위자들을 처벌합니까? 거기에 반드시 처벌되지 않는다는 다른 의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회가 부당한 탄핵 소추했습니다. 헌재에서 기각됐어요. 국회를 처벌합니까? 그러지는 않는 것으로 이게 이인호 교수의 주장입니다. 한번 법률적 검토를 해주십시오. 저희들이 살펴보겠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아시다시피 2000년도 6.25 여기서도 무슨 소리인지 잘 안 들립니다. 좀 4억 5천만 들어봅시다. 달러의 돈을 북한에 송금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문제가 된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를 처벌하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통치행위라고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치행위라고 해서 처벌 안 했습니다. 그러면 1997년 대법원 판례를 보면은 비상계엄은 고도의 정치행위, 통치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그런 의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0년도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은 고도의 정치 행위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권한을 존중하면서 사법심사를 자제하는 선에서 위헌성을 심판해라. 이게 대법원 판례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그런 결정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정치적인 판단하고 법률적인 판단은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법무부가 법률적인 판단을 검토한 것을 제게 보내주십시오. 아셨습니까? 예. 다음 최상무 부총리 나와주십시오. 자, 조용히 하시죠. 조용히 하시죠.
제가 이런 윤상현 말씀을 드린 이유는 윤상현 의원님. 법률적 검토에 대해서 법무부가 윤상현 의원님. 의견에 대해서 저에게 검토한 것을 가져와 달라는 말씀입니다. 윤상현 의원님. 대통령의 명예에 의해서 군대가 국회에 총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예. 그거를 통치행위로 얘기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같은 국회의원으로서. 아니, 우리 의장님께서도 일단 대법원 판례 공부해 주십시오. 자, 조용히 하시죠. 조용히 하시죠. 우리 부총리님 그때 당시 반대하셨습니까? 잘 안 들려서 죄송합니다. 반대하셨습니까? 네, 답변 드리기 전에 우선 지금 같은 상황까지 오게 된 것에 대해서 국무위원회 한 사람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 저는 굉장히 늦게 참가를 했는데 내용을 모르고, 그러니까 회의라는 것도 사실은 모르고 참석을 했습니다. 근데 말씀을 듣고 매우 놀랐습니다. 그리고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라서, 그리고 굉장히 이건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제가 경제부처를 담당하는 장관으로서 우리나라 경제에 대해서 아주 매우 심각한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강하게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고 했습니다. 네. 반대 사유는 정확히 뭡니까? 일단 매우 잘못된 행위라고 결정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경제를 총괄하고 있는 장관으로서 아까 총리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대외 신도와 우리 경제에 막중한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해서 강하게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나와서 언론에 알렸어야죠. 지금 정치에서 패닉셀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패닉셀. 네. 패닉셀 하는 거. 그런데 당시에 여러 가지 우리 헌법 절차가 작동을 해서 국회에서 의결을 해주셔가지고 계엄이 해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이 짧았기 때문에 일단은, 그리고 또 우리 국민들과 그 다음에 또 정부가 같이 노력을 해서 현재까지는 우리 경제에 미친 영향은 좀 생각보다는 제한적으로 지금 있어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증시 안정화 대책 어떤 게 있습니까? 증시. 네, 증권시장 저희가 그날 밤에 한국은행과 금융당국이 대외적으로 무제한 유동성을 제가 풀 수 있다는 메시지를 내고요. 나름대로 시장 안정 조치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국민연금의 중시 투자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건 아닙니다. 국민연금은 국민의 자산을 관리하는 거기 때문에 국민연금의 주어진 미션에 따라서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증시안정기금은 활용하실 겁니까? 증시안정기금은 저희가 과거에 사용한 전례가 있기 때문에 증시안정기금이 지금 가동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시장 메시지를 낸 바 있습니다. 그럼 환율 안정화 대책은 뭐가 있습니까? 외환시장과 관련돼서는 외환시장은 기본적으로 시장 기능의 수요 공급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환당국이 특정한 레벨에 대해서 제가 생각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그렇지만 급격한 변동이 있을 때는 어느 나라든지 저희가 통용되는 스무딩 오퍼레이션이라고 영어로 써서 죄송합니다만 그런 작용을 해서 저희가 외환시장의 안정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외환보유고 충분합니까? 외환보유고를 글로벌 기준으로 봤을 때 저희가 전 세계에서 9위 수준이고요. 그 다음에 과거 외환위기 때는 저희가 순채무국이었지만 최근에는 순채권국입니다. 그래서 순대외자산이 그때보단 충분히 있고요. 그 다음에 계속 경상수지가 흑자기 때문에 과거의 어떤 위기 상황과는 우리가 외환 상하 사정은 많이 다르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외평기금을 재정적자 메꾸는 데 쓴 건 어떻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여러 가지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다만 저희가 올해 세수 결산에 쓴 게 한 4조 정도, 4조에서 6조라고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외평 기금의 그 전체 규모 가용 자산이 200조 원 넘고요. 그다음에 외환 보유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당연히 그 외환의 안전망을 저해되는 그런 행위는 하지 않습니다. 외환 환매 조건부 채권, 소위 말해서 외환 환매 조건 RP를 통해서 유동성 공급하실 생각은 갖고 계십니까? 뭐 그런 부분은 지금 당국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고환율인데 수출이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고환율에 수출이 안 되는 이유, 대책이 뭡니까? 지금 현재 저희가 수출은 아직까지는 작년 대비 수출 증가는 계속 되고 있습니다. 다만 수출 증가율이 예상보다 둔화가 되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수출 증가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산업 경쟁력이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글로벌 통상 어떤 질서에 대한 불확실성이 지금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그에 대한 만반의 준비를 산업계와 소통을 하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경기가 둔화 국면에 이미 진입했다. 동의하십니까? 경기가 둔화 국면이라고는 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일단은 저희가 내년 성장 전망이 올해부터는 낮아질 것으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또 게다가 저희가 민생과 내수 부분이 수출보다는 훨씬 어렵기 때문에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엄중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저희가 그 민생 안정과 그다음에 대외 불확실성 확대에 대한 대응하기 위한 그 노력을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경기 둔화 이 완화를 위해서 지난 5월부터 금리 인하를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금리 인하가 지난 9월 미국의 비카 금리 인하 후에 10월 달에 잔액이 됐습니다. 금리 인하 실기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해해 주시면 그거는 중앙은행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경제 성장률 얼마나 전망하십니까? 올해는 지금 네, 현재 12.3 내란 사태와 관련해 국회에서 관련 질의가 이어지고 있는데, 방금 전에 이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대법원 판례를 들면서 비상계엄은 고도의 정치행위라는 말을 했는데, 이와 관련해서 민주당의 항의가 쏟아졌고, 우원식 국회의장은 어떻게 계엄군이 국회에 들어왔는데 그런 말을 할 수 있느냐, 또 이렇게 맞받기도 했습니다. 잠시 광고 보고 오겠습니다. 끊임없이 새로워진 나를 발견할 수 있도록 타임리스 뷰티 고혼진. 스윗한 거? 스파이시? 아니다. 크리미한 거? 내 마음 어떻게 알았지? 고마워요. 고추마요. 프라닭 치킨. 정상에 올랐다고 끝은 아니야. 아직 멀었어. 두 가지 고주파로 피부에 깊고 넓게. 내 피부에 느껴지는 듀얼 고주파. 피부 자신감을 채우다. 자신감의 이유 덴서티. 네, 내란 사태 이후 바쁘게 돌아가고 있는 전국. 오늘은 수사도 빨라지고 있는데, 오늘의 가장 중요한 수사 포인트는 역시 경찰이 현재 진행하고 있는 대통령실 압수수색일 것 같습니다. 한 번만 더 정리하겠습니다. 강보들 기자, 압수수색 이제 진행이 됐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협의가 진행 중입니까?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은 아직도 협의 중입니다. 예. 제가 앞서 책임자가 오지 않아서 경찰들이 계속 대기를 하고 있다. 경비 담당만 왔다면 항의하고 있다라고 전해드렸는데요. 예. 그 사이에 윤재순 총무비서관이 한번 다녀갔다고는 합니다. 예. 근데 그 이후에도 계속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양측은 대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오전에 압수수색에 들어간 곳이 대통령실, 경찰청, 서울지방경찰청, 국외 경비대인데요. 이 중에서 서울지방경찰청에 대한 압수수색은 마무리가 됐다고 하고요. 예. 대통령실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을 진행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시각 오후 3시, 압수수색 착수한다고 한 지가 12시가 되기 전이었습니다. 네, 근데 맞습니다. 지금까지 압수수색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
협의 중이라고 하긴 하는데 과연 이것이 협의인 것인가? 막고 있는 것은 아닌가? 과연 이 부분 계속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JTBC에서는 계속해서 뉴스특보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